저는 오늘 아들에게 부끄러운 아버지가 되지 않으려고 합니다. 박영수는 식당 유리창에 비친 자기 얼굴을 한 번 더 바라봤습니다. 눈 밑 주름이 유난히 깊어 보였죠. 참, 내가 왜 이렇게 쪼그라들었을까? 여보, 뭐해요? 우리만 들어가면 되는데. 아내 순자가 팔을 슬쩍 잡았습니다. 아냐. 그냥 머리 좀 다듬고. 영수는 허리를 한번 쭉 펴고 일부러 어깨를 크게 돌려봤습니다. 오늘은 고등학교 동창 봉수와의 부부 동반 모임 날이었죠. 늦은 토요일 저녁 동네에서 조금 떨어진 한정식집 앞이었습니다. 간판은 크지 않았지만 유리창 너머로 반짝이는 조명이 꽤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죠. 영수는 이런 데 오면 괜히 신발부터 다시 보게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구두 앞 코에 묻은 작은 흙까지 신경 쓰이더군요. 여보, 우리도 이제 좀 좋은 데 다녀요. 나이도 있는데. 순자가 웃으며 말하자 영수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좋은 데야 좋지. 문제는 지갑이지. 에이, 오늘은 그냥 먹어요. 당신도 평생 고생했잖아요. 그 말에 영수는 잠깐 숨이 막히는 듯 했습니다. 그래, 나도 나름 평생 열심히 살았는데 왜 이렇게 항상 초라해 보이지? 식당 안으로 들어가자 이미 한 테이블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어이, 박영수. 드디어 오셨네. 목소리부터 우렁찬 사람이 최봉수였습니다. 배가 불룩 나온 그 특유의 반짝이는 양복. 예전부터 과하다 싶을 정도로 자신을 꾸미던 친구였죠. 봉수야. 오래 기다렸냐? 뭘. 우리 이모님이 좀 늦는다고 해서 시간 맞추느라. 봉수가 이모님이라는 단어를 꼭 눌러 말할 때 옆에 앉아있던 그의 아내 미자가 벌써부터 어깨를 으쓱하고 있었습니다. 영수는 잠깐 서서 자리에 앉는 사람들의 표정을 훑어봤습니다. 동창 4쌍 8명의 부부가 둥근 테이블을 둘러싸고 앉았습니다. 어느새 다들 흰머리가 섞였고 허리도 조금씩 굽었죠. 하지만 이야기 속에서는 여전히 10대 때처럼 웃고 떠들곤 합니다. 다만 세월이 남긴 차이는 한 가지였습니다. 누가 더 잘 살았느냐가 대화의 큰 줄기가 되어버린 것이었죠. 야, 영수, 너 아들은 요즘 뭐해? 에피타이저 죽을 한 숟가락 떠놓은 봉수가 슬쩍 물었습니다. 우리 애? 그냥 중소기업 다니지 뭐. 성실히 다녀. 중소? 아, 그래도 요즘 중소기업도 괜찮잖아. 하하하. 웃음소리는 컸지만 말끝에는 어딘가 얇은 비수가 숨겨져 있는 듯 했어요. 영수는 그걸 모를 만큼 둔하지 않았습니다. 또 시작이네. 결국 하고 싶은 말은 자기 아들 자랑이겠지? 잠시 뒤 예상대로 봉수의 목소리가 한층 더 높아졌습니다. 아, 우리 아들 말이야? 요즘 바빠서 큰일이야, 큰일. 대기업 임원이니까 뭐 회의에 출장에 몸이 10개라도 모자라지. 어머, 임원이면 엄청 바쁘겠네요. 그럼. 오늘도 원래 못 오기로 했는데 내가 억지로 얼굴만 비추라 그랬지. 봉수의 표정 위로 번지는 자부심이 확연히 느껴졌습니다. 눈가에 잔주름이 깊게 패였지만 사이사이에 내가 이 동창 모임의 1등이라는 확신이 끼어있는 듯했죠. 반대로 영수의 얼굴은 조금씩 굳어갔습니다. 영수야, 너는 참 부럽다. 아들이라도 있어주잖아. 영수가 조용히 답했습니다. 난 그냥 건강했으면 좋겠어. 임원이든 과장이든 뭐가 그렇게 중요해. 영수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지만 봉수의 귀에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미 다음 자랑거리를 꺼낼 준비를 하고 있었죠. 아, 그리고 오늘은 말이야. 우리 아들 녀석이 직접 운전해서 날 데리러 온다. 임원이 바쁜 와중에도 말이야. 아버지 모임 끝날 때까지 근처 카페에서 서류 정리한다더라고. 효자지, 효자. 와, 역시 다르네. 그래. 우리도 좀 배워야겠다. 사람들은 맞장구를 쳤습니다. 하지만 그중 몇몇은 눈빛만 살짝 마주쳐도 알 수 있었습니다. 또 시작됐구나. 또 아들 자랑이다. 영수의 오른손은 무릎 위에서 꽉 쥐어져 있었습니다. 손등 위로 굵은 핏줄이 울퉁불퉁하게 솟아 있었죠. 내가 뭘 잘못 살았나? 그냥 평범하게 먹고 살았을 뿐인데. 그때 영수의 휴대폰이 살짝 진동했습니다.
아들이라고 저장된 이름이 화면에 떠 있었죠. 여보, 전화 와요. 응. 영수는 테이블에서 살짝 몸을 빼 조용한 복도로 나갔습니다. 그래. 무슨 일이냐? 아버지, 모임은 잘 가셨어요? 끝나면 제가 근처까지 모시러 갈까요? 아들의 차분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영수는 한쪽 구석에 기대어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됐다. 바쁠 텐데 뭘 오냐? 택시 타고 가면 되지. 아버지 요즘 택시 잘 안 잡힌다면서요. 제가 회의 끝나고 바로 갈게요. 한 30분 안에 도착할 것 같아요. 아들의 말에는 과장도 허세도 없었습니다. 그저 늙어가는 아버지를 챙기려고 하는 평범한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 영수의 가슴 한편이 아주 조금 따뜻해졌습니다. 그래. 임원이든 아니든 이렇게 말해주는 아들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나는 참 복 받은 사람이구나. 그래, 알았다. 조심해서 와라. 전화를 끊고 복도로 다시 한번 서 있자 식당 안에서 또다시 큰 웃음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봉수의 목소리였습니다. 우리 이모님 곧 온다. 다들 든든하지? 대기업 이모님이 우리 같은 늙은이들 데리러 와주신다니까. 나레이션은 문틈 사이로 보이는 봉수의 모습을 잠시 비췄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앞으로 벌어질 일들을 예감하듯 말을 이었습니다. 오늘 밤 이 한정식집에서 늙어가는 남자들의 자존심이 정면으로 부딪히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서 누군가는 잃어버린 자존감을 되찾게 될 거였죠. 식당 밖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영수는 잠시 숨을 고르며 문자를 확인했습니다. 도착했습니다. 식당 앞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아들 문자를 보자 마음이 안정되는 것 같았습니다. 영수는 잠시 입술을 꽉 깨물었다가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금방 나갈게. 그때였습니다. 영수야, 식당 문이 벌컥 열리며 봉수가 얼굴을 불쑥 내밀었습니다. 야, 너 벌써 가냐? 이제 밥 나오는데. 영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들이 데리러 왔대. 좀 피곤해서 먼저 가려고. 봉수가 의미심장한 눈빛을 띠며 비웃었습니다. 허허, 부럽다, 부러워. 우리 도현이는 워낙 바빠서 이런 잔심부름 같은 건 엄두도 못 내지. 잠시 주변 공기가 시들해졌습니다. 봉수의 말은 칭찬인 척했지만 누구나 알 수 있었죠. 내 아들은 별 볼 일 없어서 시간이 많다라는 뉘앙스가 진하게 깔려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애써 웃음을 지으며 술잔만 기울였습니다. 영수는 잠깐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런데 천천히 고개를 들었을 때 그의 눈빛은 아까와 달랐습니다. 부드럽지만 단단한 묵은 체념 대신 오래된 자존이 깃든 표정이었죠. 그래. 우리 애는 임원도 아니고 엄청난 직책도 없어. 모두가 조용해졌습니다. 영수는 테이블을 한 바퀴 천천히 바라봤습니다. 배가 나온 중년 남자들, 머리가 희끗해진 아내들, 주름 사이로 숨겨진 피곤함, 그리고 허세의 가면을 쓴 봉수. 대신 영수는 한 글자씩 꾹 눌러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부르면 어떤 일이 있어도 달려오는 아들이야. 와인잔을 들던 손들이 잠시 멈췄습니다. 순자가 조용히 미소 지으며 남편의 어깨를 살짝 쥐었습니다. 봉수의 표정이 미묘하게 일그러졌습니다. 아, 그래, 뭐. 효자네. 그러면서도 억지 웃음을 내뱉었죠. 근데 뭐, 큰 조직 이끌다 보면 가족 챙길 시간도 없고 바쁘니까. 그러자 누군가 작게 말했습니다. 바쁘다는 게 효심의 면죄부는 아니지. 한 줄기 말이 공기를 갈라놓았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그 사람을 향했지만 말한 이는 얼버무리듯 술잔만 만지작거렸습니다. 영수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럼 먼저 가볼게. 그가 천천히 식당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문을 열자 겨울밤 공기가 얼굴에 닿으며 살아있는 냉기가 밀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영수의 아들 박준호가 두 손을 바지 주머니에서 빼며 다가왔습니다. 아버지 춥죠? 준호는 자기 외투를 벗어 아버지 어깨에 걸쳐 주었습니다. 식당 내부에서 조용한 웅성거림이 들려왔습니다. 그 모습이 문틈 사이로 보였기 때문이죠. 봉수의 아들 이모님은 오지 않았고 영수의 아들은
이미 와 있었던 겁니다. 늙어가는 남자들의 자존심 싸움은 오늘 밤 새로운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밤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 펼쳐질 예정입니다. 식당 문을 나서는 순간 따뜻한 내부와는 전혀 다른 싸늘한 밤바람이 두 사람 사이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준호는 아버지 옷깃을 조심히 여며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많이 피곤해 보이네요. 영수는 그 말에 괜히 어깨를 펴며 능청스레 답했습니다. 에이, 이제 나이도 좀 있고 뭐 그렇지? 하지만 준호는 대답 대신 조용히 손전등 앱을 켜 아버지 발밑을 비추며 천천히 걸음을 맞췄습니다. 아버지가 넘어질까봐 혹은 괜한 자존심이 상하지 않도록 티나지 않게 챙기기 위해서 그 모습을 본 영수의 속마음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얘가 이렇게 컸구나. 나보다 더 성숙하네. 식당 뒤편 주차장으로 내려가는 길. 언덕 아래에는 가로등이 몇 개 깜빡거리고 있었고 멀리 도로에서는 한두 대의 차만 지나갔습니다. 아버지 오늘 모임 좀 불편하셨죠? 영수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 문 밖에서 목소리가 다 들렸어요. 준호는 고개를 들지 않고 조용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 아저씨가 아버지 아들 가지고 얘기하는 거. 영수의 등줄기가 순간 차가워졌습니다. 아들이 들었구나. 그 조롱, 그 비교, 그 얄궂은 뉘앙스까지. 얘야, 그런 건 그냥 늙은이들 허세다. 대수롭지 않다. 준호는 그 말에 처음으로 눈을 들어 아버지 얼굴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상처받았잖아요. 영수의 호흡이 순간 멈췄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준호는 잠시 주머니에 넣었던 손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누가 뭐라고 해도 저는 아버지 존경합니다. 온몸을 바쳐 일해 가족을 뒷바라지 해오시고 아무리 힘들어도 불평 한마디 없으셨어요. 가장으로서 한 번도 도망친 적 없는 분이세요. 밤바람이 두 사람 사이를 살짝 흔들었습니다. 영수는 그 말을 천천히 곱씹었습니다. 누가 뭐래도 나도 괜찮은 아버지였네. 준호가 조심스레 웃으며 분위기를 바꾸려 했습니다. 그리고 임원이면 뭐해요? 저는 그냥 제일 바쁘지 않게 할 수 있어서 좋아요. 아버지 오라면 오고 불편하면 불편하다 말할 수 있고. 영수는 살짝 코끝이 시큰해져 고개를 돌렸습니다. 야, 너는 왜 갑자기 그런 말을 하고 그래 창피하게. 아버지가 오늘 좀 속상해 보여서요. 그때 주차장 맞은편에서 차량 헤드라이트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식당 쪽에서 한 중년 남자가 비틀거리며 걸어오는 모습. 영수와 준호는 동시에 시선을 돌렸습니다. 최봉수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이 옆에는 그의 아들 임원 최도현이 굳은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 팔을 잡아 부축하면서도 표정만큼은 어딘가 날카롭고 지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아버지, 이렇게 술 마시지 말랬잖아요. 회사 일도 많고 시간 없다고 했잖아요. 왜 자꾸 이러세요? 목소리에는 짜증과 피로가 그대로 묻었습니다. 봉수는 비틀대며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친구들한테 자랑 좀 했다는데 뭐 어때? 너 같은 임원 둔 게 내 자존심인데. 도현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만하세요. 자존심은 아버지 인생으로 세우는 겁니다. 제가 임원이든 말든 그게 무슨 의미가 있다고. 두 사람은 서로의 말에 상처를 내며 실랑이를 계속했습니다. 영수와 준호는 조용히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겨울밤 공기에 실린 목소리는 쓸쓸하게 울렸습니다. 준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게 임원의 현실인가 보네요. 영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지만 분명한 미소를 짓고 말했습니다. 됐다. 난 너 하나면 충분하다. 어른들의 자존심 싸움은 겉으로는 직책이지만 실제로는 가족이 판가름을 내립니다. 오늘 밤 영수는 누군가에게 밀린 것이 아니라 이긴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최봉수와 아들 도현의 실랑이는 점점 격해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왜 맨날 자기 자랑만 해요? 도현이 목소리를 억눌러 보려 했지만 감정이 새어나왔습니다. 임원이라고 그게 그렇게 대단해요? 대단하지. 네가 얼마나 높은 자리에 있는지 사람들이 다 알아야지. 봉수는 술 기운에 비틀대며
아들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내가 기댈 게 뭐가 있냐? 너 성공한 거 말하는 것밖에. 도현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습니다. 그 말은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영수와 준호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그 장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둘은 서로 말없이 눈빛만 주고받았습니다. 영수의 눈에는 씁쓸함과 연민이 동시에 스쳤습니다. 준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런 집안도 있군요. 영수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저게 사는 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거지. 그러다 잠시 후 도현이 갑자기 고개를 들고 영수 부자를 발견했습니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도현은 아버지를 부축하며 조용히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그의 눈에는 피곤함 하나, 미안함 하나, 그리고 알 수 없는 묵직한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영수 아버님, 도현은 잠시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아까 식당에서 죄송했습니다. 아버지가 괜한 소리를. 봉수가 도현의 말에 흥분했습니다. 뭐가 죄송해? 사실인데? 너 임원이니까. 아버지, 도현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크게 터졌습니다. 단호하고 날카로웠고 동시에 무너져 있었습니다. 저는 아버지 자랑거리가 되려고 일하는 게 아니에요. 봉수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그 한마디가 그의 허세를 정면으로 부수는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주차장 공기는 한순간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잠시 후 도현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영수를 향해 더 낮은 목소리로 이어 말했습니다. 사실은 오늘도 회사 일 때문에 미친 듯이 바빴습니다. 간신히 회의 2개 밀고 온 거예요. 아버지가 임원 아들 데리고 있다고 친구들 앞에서 으스대지 않게 하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준호는 조용히 영수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를 위해 흔히 하는 작은 행동들, 데리러 오는 일, 함께 걸어주는 일, 그 모든 것이 당연한 효도가 아니라 선택이었다는 걸 깨달은 순간이었죠. 영수는 천천히 걸음을 옮겨 도현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조용하지만 터질 듯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도연아, 네 아버님. 내 아버지는 오늘 자존심 내려놓은 거야. 봉수는 멍하니 영수를 바라봤습니다. 우리가 이 나이 되면 말이다. 자식 자랑밖에 할 게 없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니라 그게 마지막 남은 버팀목이어서 그래. 그 한마디가 봉수의 가슴을 명중했습니다. 술 기운이 아니라 감정이 그의 어깨를 툭 꺾어놨습니다. 도현은 그 말에 눈을 천천히 감았습니다. 영수의 진심이 느껴진 듯 했습니다. 그러자 준호가 말했습니다. 도현 형님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아버지가 자식 뿌듯해하는 건 죄가 아니에요. 그 말에 도현은 처음으로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썩 웃음은 아니었지만 부담이 조금 내려간 얼굴. 그때 봉수가 비틀거리며 앉아버렸습니다. 나도 그냥 자식 잘된 얘기 좀 하고 싶었던 거야. 내가 뭐라도 해냈다. 그런 느낌이라도. 도현은 아버지를 붙잡았습니다. 아버지 알겠어요. 앞으로 제가 더 자주 올게요. 회사 핑계 그만 댈게요. 그 순간 봉수의 눈가에 고인 물기가 겨울바람에 반짝였습니다. 영수는 조용히 등을 돌리며 말했습니다. 자, 이제 우리 갈까? 준호야.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버지. 그들은 천천히 주차장을 빠져나갔습니다. 뒤에서 들리는 울먹임과 낮은 화해의 목소리를 남겨둔 채 누구나 나이를 먹어도 자존심은 남고 부끄러움도 남지만 진짜 남는 건 서로를 붙잡아주는 한마디였습니다. 그리고 이 밤 영수는 자기 인생이 결코 뒤처진 게 아니라는 걸 조용히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식당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주차해둔 준호의 차. 그 앞까지 걸어오는 동안 영수는 말없이 손을 깊숙이 주머니에 찔러 넣었습니다. 얼굴은 담담했지만 마음속에서는 온종일 눌러왔던 감정들이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었죠. 준호가 조수석 문을 열어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타세요. 난 괜찮으니까 천천히. 영수는 잠시 문 손잡이를 잡은 채 멈췄습니다. 겨울 공기가 코끝을 스치는 와중에도 방금 전 주차장에서 본 장면들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도현의 지친 얼굴, 봉수의 흔들리던 눈, 그들 사이의 균열, 그리고 자기 아들을 향해 느낀
말로 할 수 없는 고마움. 그때 준호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 한마디가 영수의 생각을 끊었습니다. 내가 있어서 다행이다. 영수는 갑자기 나온 말에 스스로도 조금 놀랐습니다. 준호는 그 말을 듣고 작게 웃었습니다. 저도 그래요. 아버지가 있어서 다행. 차 안으로 들어갔을 때 조용한 공기 속에서 히터 바람이 부드럽게 흘렀습니다. 준호는 안전벨트를 매며 말을 이었습니다. 아버지, 오늘 솔직히 말할까요? 뭔데? 저 사실 그 아저씨들이 아버지한테 비교하면서 말할 때 조금 화났어요. 영수는 아들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준호의 말투는 평소처럼 담담했지만 그 속에 담긴 감정만큼은 똑똑히 느껴졌습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멋진 사람인지 제가 아는데 남들이 함부로 말하는 게 그냥 듣기 싫더라고요. 영수는 입술을 깨물 듯 다물었습니다. 자식이 자기 때문에 화가 난다. 그 사실만으로도 가슴 한쪽이 묵직하게 따뜻해졌습니다. 차가 도로를 향해 천천히 출발했습니다. 창밖에는 겨울밤 특유의 청색빛이 깔려 있었고 가로등 불빛이 길게 늘어지며 흘러갔습니다. 한동안 말을 잇지 않던 영수가 갑자기 입을 열었습니다. 준호야, 네, 나는 말이다. 가끔 스스로 초라하게 느껴질 때가 있다. 어릴 때는 돈 없이 살아서 그랬고 나이 드니까 가진 게 적어 보여서 그렇고. 준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아버지의 말을 기다렸습니다. 남들처럼 잘난 아들 둔 것도 아니고 세상에 자랑할 만한 건 하나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영수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아들을 향해 시선을 돌렸습니다. 오늘 보니까 세상 누구보다 자랑스러운 아들을 내가 두었더라. 준호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운전대 위에서 그의 손가락이 아주 약하게 떨렸습니다. 둘 사이를 흐르는 공기는 말보다 더 따뜻했습니다. 그러나 감정의 여운이 가라앉기도 전에 가로등 저편에서 갑자기 한 사람이 뛰어나왔습니다. 손님, 잠깐만요. 준호는 급히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차가 멈추며 앞쪽에서 서 있는 남자의 얼굴이 헤드라이트에 드러났습니다. 식당에서 일하던 홀 직원이었습니다. 손에는 작은 쇼핑백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준호가 창문을 내렸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직원은 숨을 몰아쉬며 말했습니다. 손님들 중에 박용서 씨 맞으세요? 이거 두고 가셨어요. 쇼핑백을 건네주는데 그 안에는 영수가 식당에서 주문한 포장 요청, 음식과 작은 메모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영수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그 메모를 펼쳤습니다. 그 메모는 최봉수의 아들 도현이 남긴 것이었습니다. 아버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제가 해야 할 말보다 아버님이 먼저 해주시네요. 언젠가 제 아버지도 저와 진심으로 마주할 수 있겠죠. 부럽습니다. 언제나 서로 아끼는 아버지와 아들 사이. 저도 그렇게 되고 싶네요. 영수의 손이 아주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떨렸습니다. 준호는 그 글을 읽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 누군가에게는 우리가 부러운 사이래요. 영수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겨울밤이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마음이 따뜻하게 환해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비교하지만 정작 중요한 건 가장 가까운 사람과의 온도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영수는 그것을 누구보다 깊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준호의 차는 조용한 골목길을 따라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늦은 시간 주변 가로등은 길게 그림자를 늘어뜨렸고 창밖에는 김서린 창문 너머로 겨울 밤 공기가 퍼져 있었습니다. 영수는 무릎 위에 올려둔 조그만 쇼핑백을 희미하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쇼핑백 안에는 도현이 남긴 메모가 아직 그대로 있었죠. 글씨는 반듯했고 그 안에 담긴 마음은 더 반듯했습니다. 아버지, 준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오늘 이상하게 기분이 묘하네요. 뭐가? 그 형님이 남긴 메모. 그거 보니까 괜히 마음이 이상해요. 나도 더 잘해야겠다 싶기도 하고. 영수는 미소를 짓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는 지금도 충분하다. 그 이상 바랄 게 뭐 있다고. 준호는 대답 없이 앞을 보며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 표정에는 아버지를 향한 신뢰와 책임감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차가 집 앞 골목에 들어섰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깜빡이는 오래된 동네. 벽에 붙은 담쟁이 덩굴은 이미 잎을 거의 잃고 앙상한 줄기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때 영수는 집 앞에 세워진 검은 승용차 한 대를 발견했습니다. 저 차는 뭐냐? 준호도 속도를 늦추고 차를 살폈습니다. 창문은 짙게 틴팅되어 있었고 엔진은 꺼져 있었지만 방금까지 누군가 타고 있었던 듯 내부가 희미하게 따뜻하게 보였습니다. 혹시 이웃 누가 왔다 간 건가? 둘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차에서 내렸습니다. 눈발이 조금씩 흩날리기 시작했고 두 사람의 호흡이 허공에 희미하게 고였습니다. 그때 영수가 현관 쪽으로 걸어가려는 순간 어둠 속에서 누군가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낡은 점퍼에 모자를 눌러 쓴 중년 남자. 멀리서 봐도 기름때가 밴 손, 그리고 시간을 견딘 얼굴에 깊은 주름. 혹시 박영수 씨 맞습니까? 낯선 목소리. 그러나 그 속에는 오래된 무게가 묻어 있었습니다. 영수는 반사적으로 한 걸음 뒤로 물러났습니다. 누구신가요? 그 남자는 잠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은 피곤했지만 어딘가 간절했습니다. 저 김상길입니다. 영수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김상길? 설마 그 20년 전 그때 그? 준호가 놀란 눈으로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 아시는 분이에요. 영수는 대답을 못했습니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 잊고 있던 기억이 들끓듯 올라왔기 때문입니다. 상길은 조용히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그때 일이 아직도 제 인생을 망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당신을 찾아왔습니다. 준호가 긴장한 목소리로 아버지 쪽으로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이에요? 하지만 영수는 전혀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얼음처럼 차갑게 굳어버린 과거의 그림자. 20년 전 영수가 절대로 다시 맞닥뜨리지 않으리라 다짐했던 그 사건. 그리고 그 사건의 중심에 있었던 남자. 김상길이 지금 자기의 집 앞에 서 있었습니다. 잠시 후 상길의 입에서 떨리는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오늘 당신이 친구들 앞에서 한 말 들었습니다. 잘난 아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가족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상길은 고개를 들고 영수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근데 20년 전엔 왜 저와 제 가족을 지키지 못했습니까? 순간 공기가 멈춘 듯 했습니다. 준호가 굳은 얼굴로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영수의 마음은 무너져 내리듯 흔들렸습니다. 과거는 때때로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순간 가장 아픈 질문을 들고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밤 영수는 잊고 있던 죄책감의 문을 다시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영수의 집 앞 골목은 적막했습니다. 눈발이 희미하게 날리며 세 사람의 숨소리만 서늘하게 흩어지고 있었습니다. 김상길. 20년 전 그 마지막 작전. 그때 그 이름이 지금 눈앞에 나타나 서 있었습니다. 영수는 격앙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상길아, 너 살아 있었구나. 그 한마디에 상길의 눈동자가 살짝 흔들렸습니다. 분노와 슬픔, 그리고 무너지지 않으려는 자존심이 복잡하게 뒤섞인 뒤틀린 표정이었습니다. 살아있는 게 감사한 일인지 불행한 일인지 나도 모르겠습니다. 준호는 두 사람 사이의 기류가 범상치 않음을 느끼고 아버지 앞으로 한 발 다가섰습니다. 아버지 저 사람 누구예요? 영수는 아들의 얼굴을 잠시 바라봤습니다. 설명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어디서부터 무엇부터 말해야 할지 말의 출구가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때 상길이 먼저 말했습니다. 박영수 씨, 20년 전 그 작전 기억하시죠? 영수는 입술을 꾹 깨물었습니다. 기억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인생의 방향을 송두리째 바꾼 그 사건. 불타던 창고, 민간인 구조, 명령 불이행, 책임 전가, 조직의 은폐, 그리고 상길이 죽었다고 처리된 보고서. 영수는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그 일 때문에 난 팀장을 내려놓고 다 손 뗐다. 손 뗐다고 끝난 게 아니죠. 상길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습니다. 누군가는 그 사건을 평생 안고 살아야 하니까. 준호가 깜짝 놀라 아버지를 쳐다보았습니다. 아버지 무슨 말이에요? 영수는 결국 진실을 피할 수 없다는 걸 느꼈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민간인을 구출하라는 명령을 어겼다가 작전 전체가 꼬였어. 그리고 너희 산길이 가족이 위험해졌지. 준호의 눈이 충격으로 흔들렸습니다. 아버지가 명령을? 상길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 명령이 어겨졌다는 이유로 난 현장에서 사망 처리됐습니다. 사실은 살아있었는데 도망자로 살았습니다. 누구도 날 찾지 않았고 내 가족도 날 버렸고요. 그 말은 날카로운 칼처럼 영수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때 나는 너를 살리려고. 영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구조대가 오기 전까지 버티라고 했는데 그 이후에 정보가 끊겼어. 보고서는 내가 죽었다고 적혀 있었고. 상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살리려고 했다고요. 그의 목소리는 터지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럼 왜 20년 동안 단 한 번도 나를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준호는 숨을 삼켰습니다. 영수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못 간 게 아니라 갈 수가 없었다. 영수는 힘겹게 말했습니다. 내가 살아있다는 단서가 없었어. 그리고 그 사건은 지시를 내린 위에서 아예 덮어버렸다. 상길은 고개를 젖혀 잠시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요. 그 사건은 덮였죠. 근데 그는 천천히 영수를 노려봤습니다. 한 사람만은 끝까지 죄책감을 갖고 살아야 하지 않습니까? 영수의 숨이 멎을 듯 멈췄습니다. 그래서 온 거냐? 나를 벌주러? 상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벌주러 온 게 아닙니다. 준호는 경계하듯 상길을 바라봤습니다. 이 남자가 어떤 감정을 품고 있는지, 그 폭발점이 어디 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상길은 떨리는 손을 모아 쥐며 말했습니다. 전 묻고 싶었습니다. 제가 사라진 그 이후 당신은 어떻게 살았는지, 정말 편안했는지, 그게 궁금했습니다. 영수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입술을 굳게 다문 채 상길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겨우 한마디를 짜냈습니다. 편안하지는 않았다. 상길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영수는 머리를 숙인 채 고백하듯 말했습니다. 내가 죽었다는 보고서를 본 날부터 나는 날 용서한 적이 없다. 그 일이 없었더라면 너도 나도 이런 밤을 맞지 않았겠지. 상길의 표정은 읽을 수 없었습니다. 분노도 슬픔도, 그러나 미묘한 이해의 그림자도 깃들어 있었습니다. 준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 괜찮아요? 영수는 아들을 보며 약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다. 이게 오래전부터 받아야 했던 질문이니까.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상길이 한 발 다가오며 말했습니다. 박영수 씨,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영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상길의 눈은 두려움과 결심이 섞인 복잡한 빛을 내고 있었습니다. 그날의 진짜 범인은 당신도 나도 아닙니다. 그 말에 영수의 형체가 잠시 굳었습니다. 뭐라고? 상길이 낮게 말했습니다. 20년 전 그 작전. 누군가 일부러 우리를 버린 겁니다. 준호는 숨을 멈추었습니다. 영수의 얼굴이 충격으로 일그러졌습니다. 그리고 상길의 마지막 말은 이 밤의 공기를 완전히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그 사람이 다시 움직이고 있습니다. 숨겨졌던 진실은 결국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은 영수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위험했습니다. 영수의 집 앞 겨울밤의 정막은 상길의 마지막 문장 하나로 완전히 깨졌습니다. 그 사람이 다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영수는 한동안 말을 잃었습니다.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고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준호는 아버지의 변화를 눈치채고 본능적으로 한 발 더 앞으로 나섰습니다. 아버지 누구예요? 누가 움직인다는 거예요? 하지만 영수는 아들의 질문에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상길을 바라보며 낮게 물었습니다. 확실한 정보냐? 상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확실합니다. 그 사람은 20년 전 그 작전의 실패를 아직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어요. 그 실패의 책임을 우리 둘에게 돌렸지? 영수의 목소리는 점점 낮아졌고 안에 감춰진 분노가 서늘하게 번져갔습니다. 상길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전 그 사람이 나를 죽이려 했다고 생각했죠. 근데 그는 영수의 얼굴을 찬찬히 바라봤습니다. 그 사람이 당신도 똑같이 하려고 하더군요.
영수는 천천히 숨을 들이켰습니다. 20년 동안 묻어둔 기억, 잊으려 했던 얼굴 하나, 끝까지 추적하던 단서, 그리고 그 모든 걸 덮으려고 했던 한 사람. 준호가 다시 물었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이에요? 도대체 20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영수는 잠시 머뭇거리다 핵심만 짧게 말했습니다. 잘못된 작전이었다. 현장 민간인을 보호하라는 명령을 무시했는데도 누군가는 그걸 성공으로 만들고 싶어 했지. 그래서 당신도 나도 희생양이 됐어요. 상길이 말을 이어받았습니다. 명령 불이행의 책임? 준호가 물었습니다. 아니, 영수가 눈을 감았습니다. 위에 보고되는 실적을 위해서였지. 상길은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그 사람은 지금 다시 움직입니다. 20년 전처럼 자신에게 불리한 과거를 완전히 지우려고요. 지운다는 게 설마. 상길은 영수의 말을 막았습니다. 네, 말 그대로입니다. 증거가 될 사람들을. 조용히 그러나 소름 돋는 말투였습니다. 준호는 등골이 싸늘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본능적으로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영수의 얼굴에는 두려움이 아닌 오히려 오래 잠들어 있던 다른 무언가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준호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아버지, 혹시 위험한 거예요? 영수는 잠시 아들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 손은 온기가 있었지만 그 안에는 어떤 결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준호야, 아버지가 내 인생에 절대 끼어들지 않으려고 20년 동안 조용히 살았다. 하지만 그 다음 말은 준호의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놈이 다시 나타났다는 건 우리 둘 중 누군가를 다시 희생시키겠다는 뜻이야. 준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아버지 그럼 경찰에. 안 돼. 영수는 단호하게 잘라 말했습니다. 그놈은 법보다 위에 있는 놈이다. 20년 전에 그랬고 지금도 그럴 거다. 상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사람은 지금도 현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움직이기만 하면 우린 또 묻힐 겁니다. 준호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숨을 삼켰습니다. 그럼 어떡할 건데요? 아버지 혼자서. 그러나 그때 영수의 눈빛이 바뀌었습니다. 차갑지만 이상할 정도로 맑고 단단했습니다. 혼자는 아니지. 영수는 상길을 보았습니다. 20년 전엔 널 못 지켰지만 지금은 같이 한다. 상길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그렇군요. 이번엔 도망치지 않겠습니다. 준호는 불안에 가득 찬 표정으로 아버지를 붙잡았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을 하려고요? 우리 그냥 조용히 신고하고. 영수는 준호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며 말했습니다. 준호야, 너는 내 자랑이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 내 자랑으로 남아줘야 한다. 그게 무슨... 영수는 낮게 속삭였습니다. 그래서 넌 이 일에서 빠져 있어야 한다. 준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아버지 설마... 아버지는 돌아가야 할 곳이 있다. 그 말이 끝난 순간 영수의 뒤에서 상길이 작은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그 상자는 20년 동안 잠들어 있던 것이었습니다. 영수가 그것을 천천히 열었습니다. 안에는 20년 전 영수가 쓰던 작전용 무전기와 개인 장비의 일부가 조용히 누워 있었습니다. 준호는 숨이 멎었습니다. 아버지 그거... 영수는 무전기를 천천히 쥐었습니다. 그 자리에선 노인의 손이 아니라 과거의 팀장 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게 말했습니다. 지금부턴 아버지 얘기가 아니라 팀장 박영수의 일이야. 평범한 삶은 끝났다. 잠들었던 과거가 깨어났다. 이제 다시 그는 싸워야 한다. 가족을 위해, 동료를 위해, 그리고 20년 전의 진실을 바로잡기 위해.